네,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창업대학원의 양혜숙이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창업에 대한 실제로 창업하실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맞춰서 장소도 정해드리고 업종 결정도 하고 또 잘 안 되는 집은 AS를 해서 성공으로 가게끔도 하는 건데 한 15년, 20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 대충 만나보면 아, 이분은 상담 한 10분, 20분 하면 창업은 하면 이분은 망하겠다. 막아야 되겠다. 이분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거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아 이분은 해도 되겠구나 조금 더 가이드를 하면 되겠구나 근데 주의사항이 뭐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한 10년 할 때까지는 그게 안 보였어요. 저도 이제 아 그냥 하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는 정말 종이장 한 장 차이인데 그 한 장 차이를 너무나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실패가 오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아서 많이 일을 했습니다. 전국에 한 4,500개 정도 우리 회원점들이 있고 그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시기에 따라서 어렵잖아요. 굉장히 매출 많이 올라가던 집들이 요새 너무 고전을 겪어요.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럼 100% 성공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한 7, 80% 우리도 다 같이 끌고 회원제로 이제 가는데 나머지 한 30%는 그냥 처음에 했던 마음을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심을 잃는 거죠. 좋은 재료 갖다가 맛있게 처음에 하고 열심히 하다가 조금 자리가 잡히면은 사우나도 가시고 좀 여행도 갔다 오시고 좀 약간 느슨하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실패 요인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례를 제가 겪었던 사례들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 우선은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먼저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장 메뉴가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그럼 요즘 같은 경기에는 과연 어떤 메뉴로 갈 건가? 여러분 같으면 어떤 메뉴로 가시면 좋겠어요? 막 육회공군 다 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전문점으로 가야 되는 거 생각나시죠? 근데 그 전문점으로 갈 때 나에 맞는 걸 가야 되잖아. 내가 어린애가 있는데 애 데리고 뭐 남편이 좀 직장이 좀 불안하다. 뭐 창업을 해야 되겠다. 나왔을 때 잘못하면은 애도 잘 키우지 못하고 비용만 들어가면서 가정이 막 이상하게 해체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다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문점 위주에서 요새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굉장히 하루에 한 4,500 정도 매출이 되는 그런 집도 있어요. 물론 매장 한 2개 정도 되는 그런 매장인데 그분도 안 해본 업종이 없습니다. 왕갈비집, 뭐 삼겹살집, 무슨 뭐 두부집, 무슨 집 다 해보다가 지금 하시는 게 콩나물 해장국을 하셔요. 저 수락산 쪽에서. 근데 등산로 입구라 위치도 좋죠. 콩나물 해장국집 등산로 입구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죠? 장소를 선정할 때 주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중요하죠. 그다음에 등산로 입구냐 반대편이냐 당연히 입구로 가야 되죠. 그거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콩나물 같은 경우는 일반 쑥쑥 키 큰 콩나물 갖다 하면 맛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키운 거 꼬부리 콩나물 같은 거 아시죠? 그걸로 해서 육수를 잘 빼서 일정하게 콩나물국을 끓여서 그 레시피를 만드는데 노하우 전수 창업 하거든요. 이 콩나물국 끓이는 걸 맛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테리어는 막 1억씩 2억씩 투자를 하면서 이 노하우 전수를 받아라 그래서 1,000만 원, 2천만 원 얘기하면 다 기절하셔요. 그게 아니거든요. 돈은 정확히 쓸 자리가 있어요. 인테리어에서 확 줄이고 권리금에서 깎고 그런 부분에서 다 줄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노하우 배우는 데는 돈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걸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나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콩나물 해장국을 끓이는데 해장국도 종류 많죠. 뭐 우거지 해장국, 뭐 선지로 끓이는 거, 황태 해장국 다양한데 그 집의 전품목은 콩나물 해장국 단일 메뉴 한 가지예요. 그럼 반찬 간단하죠? 뭐 줘요? 김치 깍두기, 그 다음에 뭐 풋고추하고 마늘 그거 끝이에요. 그러면 레시피가 있으니까 육수 끓여주잖아요, 주인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인도 할 수 있고 뭐 주방에서 뭐 설거지 보는 어머니도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고 왜 육수가 있으니까 뚝배기에 떠서 끓여서 내면 되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주방장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방장 비유 맞추는 거 상당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 안 겪고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인건비가 줄어들고 설거지 중요하죠. 기름기 있는 거 설거지 하려고 그러면 인력이 엄청나죠. 돌솥밥 하면 그 설거지 하는데 장난 아니죠. 콩나물국 어떻게 되겠어요? 물에 가서 싹 헹구고 이쪽에서 씻고 그러면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 인건비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 매출이 많이 올라서 돌판 닦느라고 SG, 불판 닦느라고 SG 돈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게 아니죠. 식구 한 3사람이서 충분히 해서요. 매출 하루에 한 집에서 한 150, 200 정도 이렇게 나오면 그게 마진이 원재료 계산할 때
재료비가 한 30-40% 되거든요. 30% 하라 그러는데 요새 물가 다 올라서 30%를 못 맞춰요. 근데 콩나물 해장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25% 정도, 잘하면 20% 정도. 인건비도 확 떨어져요. 30% 경상비 안 나갑니다. 그러면 마진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200만 원 파는 것보다 콩나물 그 해장국 해가지고 50만 원 팔면 마진이 더 좋더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거를 해고 난 다음에 알면 안 된다 이거죠. 하기 전 단계에 이 메뉴에 대한 분석, 원재료, 경상비, 수지타산 다 맞춰서 이걸로 간다. 이렇게 됐을 때 그에 맞는 지역은 어디냐. 그럼 그 지역의 입지 조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가격을 3,500원을 받아야 되냐, 5,000원을 받아야 되냐. 뭐예요? 상권에 맞춰서. 이게 성공 요인입니다. 간단하게 메뉴 하나 갖고 얘기 드렸지만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쭉 접근을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렇게 있어요. 요새 보면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고 외국 브랜드도 많이 들어가는 커피점 많죠. 경기 좋았을 때 젊은 친구들은 밥 안 먹고 라면 먹고 내지는 뭐 김밥 한 줄 먹고 커피집 가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책 보고 남자친구 기다리고 그럴 수 있죠.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그게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아침 안 먹고 가죠. 김밥 한 줄 안 먹고 커피 마시면 하루 종일 못 견디나 근무 못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친구들이? 밥은 일단 먹어야 되겠거든. 그럼 직장인이 있는 지역에서는 메뉴가 뭘로 가야 돼요? 그래도 국물 있는 거, 얼큰한 거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회사 많이 밀집 지역에서는 메뉴 선정할 때도 그걸 감안해서 거기다가 맞는 메뉴, 국물 있는 메뉴를 들어가야 되는 거가 맞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그 커피집 같은 경우도 이거 4,000원, 5,000원짜리 밥을 먹으면 그다음에 커피를 5,000원짜리를 어떻게 마셔, 그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좋은 재료로 갖고 매장 크게 안 하면서 경상비 줄이면서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2,000원대의 메뉴를 개발하면 커피가 잘 팔려 안 팔려요? 지금 역전됐다니까요. 이 매장이. 그러면 시기가 이럴 때는 여기 틈새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전략까지 갖고 들어가는 게 가장 현명한 그 성공에 대한 기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콩나물 해장국에서 연달아 말씀을 드리면 시장을 가잖아요.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 장 보는 거 장난 아니에요. 그다음에 차에서 받으면 그 사람이 또 이게 물류비를 또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사에서 받으면 자기 마진 없이 해줍니까?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내가 시간 투자를 안 하고 내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래처 확보거든요. 유통에 대한 라인을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아까 그분은 8년 정도 지금 9년째 창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거래한 콩나물집에서 지금도 받는답니다. 전화 딱 하면 아침에 몇 통 주세요, 10통 주세요, 5통 주세요 그러면 아침 그 시간에 탁탁 갖고 와. 김치는 누가 담냐? 어머니가 담으세요. 집에서 담아서 갖다 줘요. 분업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이분이 다른 매장을 2개를 더 관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안에 레시피 다 돼 있고 내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체인점식으로 풀면 망해요. 이유는 뭐예요? 체인점은 관리를 해주려고 그러면은 9명에서 14명의 직원이 필요해요. 물건도 갖다 줘야 되지, 슈퍼바이저 역할도 해야 되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상담도 해줘야 되지. 굉장히 봉사가 복잡해지는데 내가 돈이 있고 하나가 잘 되면은 체인점을 낼 일이 아니고 어떻게? 직영점을 내는 거야. 그죠? 그럼 같이 물류 쓰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좋은 장소 보러 다니고 알짜는 그렇게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내고 또 실패하고 그런 요인을 보면은 많은 욕심을 한꺼번에 부리는 사람보다는 찬찬하게 자기 거 다져서 한 5-6개 자기 직영 매장 하면 굉장히 탄탄하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 해달라 그러면은 그때도 저는 체인점을 내지 말라 그럽니다. 다른 분들은 체인점 좋다, 체인점이 뭐 노하우 없는 사람 최고다 그러는데 그 체인점에 들어가서 체인점을 내게 되면은 나만 내 마음 같지 않다니까. 이 점주들이 자기 마음대로 콩나물도 이상한 거 싼 거 쓰고 또 육수도 뭐 제대로 안 빼서 그냥 대충 빼서 쓰고 그러면은 나까지 망해. 이쪽 하는 사람까지. 그래서 노하우 전수, 노하우를 파는 걸로 해서 노하우를 배워주고 상호는 네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 따로. 그렇게 해줬을 때에 나는 항상 보호가 되는 거예요. 관리 덜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택한다 그러면 이런 불경기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일 때 기회라는 거는 사실 점포 요새 가다 보면은 아주 시설 잘 돼 있고 숟가락까지 세팅돼 있는 집들이 매물로 나와 있어요. 권리금 거의 없습니다. 주인이 그냥 뭐 명도소송 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점포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노하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싸게 받아서 옛날에는 권리금 1억, 2억 줘야 되는 점포를 한 뭐 몇천만 원만 주고 이렇게 잡아서 내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비용 많이 줄여서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노릴 수 있어야지 다 매스컴에서 전부 뭐 불경기다, 뭐 안 먹는다, 뭐 크리스마스 때도 뭐 케이크만 팔리고 뭐 외식업체는 안 된다. 내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불안해서. 이 돈 쓰는 게 죄스러운 거야. 매스컴도 정말 그러면 안 돼요.
같이 이렇게 풀 수 있게끔 해주고 경기가 좀 돌아질 거다. 이런 데는 이런 매장이 살아난다. 이런 불경기도 이런 업종은 살아나고 있으니까 이렇게 컨셉을 바꿔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야 되는 거지. 다 쓰지 말고 안 쓰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다 안 돌아가고 다 정체돼 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거꾸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환경도 만들어주고 이런 점은 어려운 점이니까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런 것들을 좀 가이드를 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충분히 필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더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본 집인데 마케 아시죠? 횟집 많잖아요. 뭐 1인분에 막 무슨 5만 원, 6만 원 한 집도 있는 반면에 이 집은 가면은 10,000원도 하고 15,000원도 하고. 그러니까 그 집의 강점이 뭐냐면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둘이 가서도 한 3만 원이면 실컷 먹으니까. 그다음에 그 집에 잘 되는 게 그 집이 그 마켓 스타일로 해서 잘 됐는데 권리금을 받고 팔고 나갔어요. 장사하는 사람은 그러거든요. 끝까지 해서 영업으로 돈 버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권리금 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것도 장사 수단 좋은 사람들은 수단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다른 사람한테 받아왔는데 그 다음 사람은 비슷한 스타일로 하는데 망해. 그래서 내가 모르고 갔어요. 바뀐지 모르고. 가서 딱 보니까 아유 이 집은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요. 근데 그게 상차림 하나 보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상차림에 전에 있을 때는 가격도 똑같아요. 같이 했는데 전에는 냉면기 같은 스텐 볼이 있죠. 거기다가 온갖 야채를 채 썰어서 가늘게 채 썰어서 거기 이제 회덮밥집이니까 이 횟집이니까 뭐가 있어요? 초장 있죠. 마켓 썰어진 거 있죠. 그럼 공깃밥 하나 시켜서 어떻게 밥을 얹고 그 초장을 얹으면 비빔밥 돼 안 돼요? 얘가 6,000원짜리에 7,000원짜리 6,000원 7,000원짜리잖아. 근데 그 야채 서비스를 하는데 원재료가 500원 1,000원도 안 된다 이거죠. 그거를 주고 안 주고에 따라서 나도 마음이 틀려지던데요. 어머 이 집 왜 이러냐. 그럼 미역국도 그전에는 뜨끈하게 끓여가지고 한 그릇 줬거든요. 안 줘. 그냥 다른 뭐 무슨 옥수수 같은 거. 아니 회 먹는데 무슨 옥수수 콘을 먹어야 되냐고요. 그 저기 치즈 해서 이게 불판에 이렇게 해준 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음식도 궁합도 맞아야 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가. 아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아 그래? 나 6,000원짜리 덤으로 먹으면 15,000원 내도 이게 6,000원짜리 먹었으니까 나 한 2만 원 정도 먹은 그 값어치가 나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간 다음에 내가 애 아빠랑 딱 먹고 나서 아 이제 끝났네. 이제 다음에 오면 안 되겠다. 그러고 안 간 지가 벌써 1년이 됐어요. 비실비실 문을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그 전에 그렇게 잘 되던 매장이 안 되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냉면기에 야채 하나 서빙하고 안 하고 미역국 주고 안 주고 했었어요. 그 한 통 끓이는데 10,000원 안 듭니다. 야채 10,000원어치 사면 하루 끝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부분을 놓쳤던 겁니다. 그런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미사리 가는 쪽에 보면은 국수집 있어요. 비빔국수. 상호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차가 꽉 차 있습니다. 미사리 라이브 카페 가보신 분 계시지만 지금 안 되잖아요. 팔이 날리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딱 받아서 이분이 국수만 전문으로 하세요. 물국수도 아니야. 비빔국수만. 차가 꽉 차요. 근데 거기는 어린이용이 있어요. 매운 거 애들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보통하고 특이 있는데 가격대를 이렇게 맞춰놨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우리도 노하우 전수를 하니까 음식을 좀 알잖아요. 더 맛있게 만들겠더라고. 아깝잖아요. 근데 차는 미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손님한테 근처에다 하나 하면 더 되겠던데요. 내가 막 이렇게 바람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집이 잘 되는 이유가 국수가 원재료가 싸지 않습니까? 장 보러 안 가도 되죠. 그 다음에 그걸 먹을 때 거기다 동치미를 맛있게 하는 거는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동치미를 줬어요. 국수에 무슨 동치미냐 근데 먹으니까 굉장히 매콤한 거 먹고 시원한 국물 떠 먹으니까 또 그게 또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궁합을 맞춰서 하는 그런 매장들은 이게 잘 된다 이거죠. 부대찌개 집에도 이렇게 동치미를 주더라고요. 그 주면 이해되죠. 매콤한 거 먹다가 갑자기 시원한 거 먹으면 맛이 굉장히 좋아지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맞춰서 하면은 국수 사다가 이게 하나만 이렇게 묶음하면은 몇 인분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삶지 않아도 되죠. 하나 삶아서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해놓고 육수만 끓여놓으면 부어서 나고 서빙도 빨리고 회전도 빠르고 그릇 설거지도 쉽고 원재료도 구하기 쉽고 그 집 마진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옆에 삽니다. 좀 있으면 보세요. 옆에 건물 삽니다. 그게 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대단한 음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음식을 갖고 얼마나 열심히 차별화되게 전문적으로 하냐. 김치 한 가지도 기가 막히게. 근데 보통 이렇게 체인점들 보다 보면 메뉴가 한정돼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자꾸 메뉴를 늘리더라고요. 한 무슨 이렇게 뭐 뷔페하는 그 집에 여기 그 채식으로 이렇게 요새 웰빙 트렌드니까 하는 집에서 보쌈 메뉴를 넣겠다는 거예요. 저한테 와서 본사에서 와서 내가 서 망하려면 뭘 못합니까? 저 말 좀 심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쌈은 전문점이 있는데 보쌈은 김치가 생명인데 그거 몇 개 6,000원짜리 하나 팔려고 보쌈 김치 담는 전문가를 들일 수도 없고 그걸 만들어서 공급할 수도 없고
그럼 먹어보면 얘가 맛이 없으면 이쪽까지 죽어요, 안 죽어요? 이거 죽어요. 하나 더해서 뭐 이렇게 만족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얘 때문에 얘가 죽는 거를 모르는 거야. 근데 점주들은 막 요구를 하죠. 왜 메뉴 개발을 안 하냐? 뭐 우리는 이런 거 차별화도 안 되냐 그러면은 하더라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냐? 내 거 가진 거에서 재료 연구를 해서 그 재료를 쓰면서 퓨전식으로 바꾸시든지 조금 추가 보완해서 탕으로 끓였던 걸 뭘 다른 걸로 해서 볶음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걸 해놔야 되지. 완전히 이 다른 걸로 하면은 장 보는 것도 더 들어가죠. 재료 사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죠. 안 팔리면 남죠. 버려야 되죠. 버리기 아까우면 또 맛없는 것도 손님한테 주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어려워요. 그 주부가 컨트롤하기가, 점주들이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저기 그 팔당 쪽에 우리는 막 전국구로 돌아다니잖아요. 장작구이 무슨 오리 이렇게 하는 집인데 막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집 보면서는 뭘 느꼈냐면, 그래, 이런 창업을 하게 되면 종교도 있어야 돼. 내가 뭐 무슨 종교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신도들이요 완전히 기가 막히게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엄청나게 동원력이 끝내줘요. 그래서 동네에서 장사를 하게 되면은 교회도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여기 교회도 좀 다니시고 뭐 천주교도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는 걸 많이 느꼈는데 가면은 덤이 많더라고요. 덤. 요새 같은 때는 애들 데려가면은 군고구마도 구워서 먹게끔 해주고. 뭐 여기 밑에 내려가면 뭐 아이스크림 좀 싼 거 있잖아요. 우리 아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거기 막 있으면은 그냥 어른이고 아이고 그냥 밖에 나왔으니까 한 입 먹고 주스도 먹을 수 있고 커피도 먹을 수 있고 덤으로 먹는 게 많아. 근데 느끼한 오리구이 그거를 아무리 뭐 이렇게 장작에다 구웠다 해도 느끼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포인트는 뭐냐면 잔치국수를 다 찌그러진 양은 그 양푼에 그냥 한 입 주는 거예요. 한 입. 그건 얼마든지 더 줘. 그거 하나 먹으면 끝나지 10개 먹겠습니까? 뭐 우리 같이 간 손님은 3개도 먹더라고요. 뭐 김치 얼큰하게 넣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마음대로 드세요. 마음대로 드세요 하는 느낌. 요새 같은 데는 푸짐하고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이 바글바글 정신이 없어요. 그 모델은 개인으로 하기에는 자본금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지 공동 투자를 했던 모델이에요. 공동 투자는 지분 투자하는 거거든요. 너 얼마 A, B, C 이렇게 모여서 운영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하면은 내 가게처럼 되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은 내가 가져가는 수익도 많지 않습니까? 월급으로 책정해서 가져가고 지분 투자한 것만큼 이익에서 나누는 거예요. 몇 대 몇으로. 이게 요새 같은 때는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작은 집 사실 안 가게 되죠. 뭐 설렁탕 한 그릇 뭘 하나 먹어도 김치 하나라도 제대로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큰 집 가게 되는 게 심리잖아요. 그 돈 없잖아요. 펀드 다 깨먹었지 않습니까? 그죠? 돈 없어요. 부동산 안 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아니면 회사를 통해서 같이 자본을 모아서 같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예요. 같이 노력하는 겁니다. 이익 나면 지분대로 나누는 겁니다.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동업하면 다 깨진다. 뭐 죽어도 돈 빌려주지 마라. 동업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혼자서 조그맣게 해서 살아나는 아이템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같은 방법으로 그런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다. 이제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분당에서 저기 3번 국도 이천으로 가는데 보면 맨날 망했던 가게가 있어요. 건물 짓다가 부도가 났는지 어쨌든 허름하게 됐는데 그 다음 보니까 운동화 10,000원, 뭐 무슨 트레이닝 10,000원 이렇게 파는 맨날 이거 받겠다 저거 받겠다 하는 그런 매장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차가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음식점으로 바꿨어요. 거기가 뭐냐면 김치찌개를 끓여주더라고요. 뚝배기에다가 5,000원이야. 근데 아이들이랑 지나가는 길도 많아요. 거기 유동인과 누구냐면 딱 분석을 하면 그 물류 유통하는 사람, 혼자서 막 배달하는 사람들 있죠. 그럼 한 그릇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어린이 아이 데리고 뭐 실륵사를 간다든가 뭐 찜질방을 간다든가 뭐 무슨 거기 이제 이천 쪽으로 뭐 도자기 축제가 있어서 간다든가 그러면 식구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 데리고 가다가 야 김치찌개 먹고 가자 하면 다 반대해요 안 해요? 메뉴 선정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내 생일날 누가 메뉴 결정해요? 외식하면 우리 아들이 결정해. 남편도 결정 안 해. 아들이 결정해요. 내 생일인데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나갈 때 보니까 거기 메뉴는 김치찌개에다가 짜장면 하나. 짜장면은 손짜장. 그냥 짜장 주는 게 아니고 수타짜장. 아시죠? 애들은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러면 식탁에 이렇게 4식구가 앉아서 먹는데 보면은 아이들은 90% 100%가 짜장면. 어른은 90%가 김치찌개. 그럼 한 상에서 먹는 거예요. 그럼 주방이 복잡하죠. 얘는 중식이고 얘는 한식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중국에 대한 중식에 대한 짜장 소스는 다른 데서 해서 와서 데피는 정도. 그 대신 쇼는 해야 돼. 보여줘야 돼. 재밌어야 되잖아요. 즐겁게. 수타 짜장은 쳐요 앞에서.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집은 많이 돼가지고 체인점을 막 내고 뭐 여기저기 아류 브랜드 뭐 삼류 브랜드 막 생겨나서 그렇게 된 걸 알고 있는데 그 본점은 지금도 꾸준하게 장사가 잘 되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안 됐던 매장도 아이디어를 내고 여기에 고객이 누군가, 지금 얘기 중에 다 나왔죠. 누가 다니나? 그러면 빨리 배달하는 사람이 앉아서 한정식 코스,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빨리 먹어야 되는 사람들. 차는 어떻게 되기가 좋은가? 가는 길인가? 오는 길인가? 그 다음에 누구가 움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셔가지고 거기서 해결하시면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매장이 되고 살아나는 매장이 되고 그러는 거지. 안 그런 데는 굉장히 힘든 집 많습니다. 지금 이제 성공하는 얘기하니까 다 가서 하신다 그러면 난리 나니까 제가 안 되는 집에 대한 그 사례를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 강남 쪽에 보면은 퇴직하신 분이더라고요. 퇴직하신 분인데 60대 한 중반 정도 퇴직금을 다 넣은 것 같아요. 1층에 한 70평, 80평 되는 규모의 시설이 끝내줘요. 품목은 아구찜. 자, 전철역을 말씀드리면 한티역, 그 강남 롯데백화점 옆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보니까 24시간. 그분은 무슨 생각했어요? 그래, 이 동네 좀 그 먹을만한 사람들이 있는 동네고 역전을 끼고 있으니까 24시간으로 해서 역을 끼고 있으니까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메뉴를 아구찜을 넣었어요. 제가 볼 땐 다 틀렸습니다. 거기에 주 고객은 아파트 단지의 주민이에요. 그죠? 그 주민인데 그 고객이 메뉴 결정권은 누가 한다고요? 아이들. 야, 우리 아구찜 먹으러 가자 그러면 갈 애가 몇 명 있어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애들. 안 간다 합니다. 메뉴 선정 잘못됐죠. 자, 한티역이라고 역전을 끼고 있다고 24시간 돌린 거 잘못됐어요. 왜? 한티역은 흐르는 역입니다. 버스 환승이 되면서 그 동네 장사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환승되는 것 때문에 매출이 엄청나게 좌지우지 되는 매장들이 많아요. 그냥 옛날에는 롯데백화점에서 선릉역까지 걸어갔거든요. 버스 타면 돈 드니까. 지금은 공짜니까 다 타고 가버려. 중간에 있는 거 매일 매장 나와요. 매일. 그걸 모르고 일주일 있으면 한 사람 들어갔다가 한 달 있으면 망해서 또 한 사람 들어오고. 저는 보여져요. 야, 세상에 저 돈 할 때 그냥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인테리어 다 뜯어고치고 단일 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 집 같은 경우는 메뉴 선정도 잘못됐죠. 24시간 돌리는 것도 잘못됐죠. 화장실 하나만 들어가지고 주방에서 식구들이 홀을 싹 지나서 화장실 갔다 왔다. 굉장히 찜찜합니다. 그거 구성 잘못돼 있죠. 그 다음에 포장 판매를 해요. 양을 많이 줘. 내가 먹어봤더니. 그럼 못 먹어요 다. 그럼 아깝잖아요. 우리 주부 입장에서는. 그럼 포장해달라고 가져가요. 그럼 그날 저녁 먹었으니까 다음날 아침 그때 아구찜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냉장고에 들어가. 그 다음에 빨리 먹어야 그 다음날, 안 그러면 그 다음날 버릴까? 뭐 할까? 그러다 아깝다 생각해서 먹으면 이틀이나 이렇게 지난 걸 먹게 되면은 뭐 각인이 어떻게, 야, 이 집 되게 맛없다. 아주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냉장고 앞에 이렇게 에어컨 앞에 이렇게 써붙여서 포장해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점 아닙니다. 약간 부족할 듯이 주고 그다음 뭐예요? 부족하면 조금 더 주고 그런 식이 맞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야박하게 주는 것도 그렇지만 콩나물만 뭐 아구는 하나도 없이 콩나물만 이따하게 산 만큼 주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냥 제일 포인트가 먹고 나서 마무리도 자판기 커피 주는 거 좀 맛있는 거 줘도 되거든요. 그 가격 한 10가지 넘습니다. 그 자판기 커피의 원두 가격이. 제일 싸구려인가 봐. 제일 맛없어요. 그럼 마지막 순간에까지 맛이 없는 거로 결정이 나요. 자판기 관리도 해야 돼요. 맛을 해서 가미를 해서 이거 맛있구나. 오늘은 커피가 안 좋구나. 뭐 심심하구나. 이 커피는 쓰구나 해서 좋은 거. 그 한 봉지에 15,000원이면 좋은 거 사거든요. 근데 그걸 9,000원짜리 사는 거야. 그 100잔 나오는 거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거에서 인심 다 잃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던 그 사례가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시설비로 2, 3억 들였을 거고요. 권리금으로 내가 알기로는 한 1억 7천인가를 줬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200짜리 매장이었습니다. 그냥 뭐 한 4개월, 5개월 사이에 자기 퇴직금 모든 거를 다 잃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커피 전문점으로 바뀌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누구는 같은 자리에서 누구는 품목 잘 선정해서 잘 되고 누구는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까먹고 6순 넘어서 7순이 다 돼서 있는 돈 다 까먹으면 그 인생이 굉장히 허무합니다. 그게 잘하려고 했던 건데 안 됐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성공 사례자, 실패 사례자 보면은 써 있습니다. 자리가 있으면 이 업종, 이 자리는 무슨 업종. 이 사람은 어떤 업종이 맞겠다가 나와 있는데 본인만 모를 뿐이에요. 그거를 돈 내고 상담해라 그러면 상담비 아까워서 안 해. 그러고 하셔. 그냥 권리금 가서 팍팍 내면서 하고 나서 중간에 우리한테 연락 오면 우리도 대책이 없어요. 왜? 다 바꾸려고 하면 다 돈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기본 포인트는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본인에 대해서 자신을 잘 알아야 되고 해결을 해야 되고 자신을 잘 판단해서 그거에 맞는 걸로 가야 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도전할 때도 남의 집 가서 실습해보고
그렇게 창업해야지 성공이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이런 와중에 안 하니만 못하다. 그죠? 하려면 정확히 진단받고 정확해서 포인트를 잡고 가야 되는 게 성공 요인이고,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쉽게 무모한 도전은 어렵다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